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기독교 상담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발표하기 전에 저희 학교 과정에서 제가 만약 상담소를 운영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를 정해보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상담소를 운영을 한다면 저는 이름을 일단 제가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시온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면서 그 시온의 뜻은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뒤편에 보면은 그 시온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소의 이름으로 제가 그 시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 저의 사명 선언문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시온 상담센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려운 현실과 사회적인 필요에 부응하여 성경에 입각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와 성도들과 교회를 섬긴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비전 선언문은요. 하나, 시온 상담센터는 기독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음화를 이룬다. 하나, 시온 상담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 상담자들로 구성된 종합 상담센터로 만든다. 하나, 시온 상담센터는 전인 상담의 일환으로 정신적, 육체적 안식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한다. 제가 처음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종합 상담 센터로 아동과 부부와 가족 상담도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종합 상담 센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의 사역의 목표는 제일 처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지는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또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자기 자아를 깨닫고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어디를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세상의 상담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진짜 공부한 내용을 제가 이걸로 이제 그 정식 논문은 아닌데요. 논문의 형식을 빌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집단 상담을 하면서 1년 동안 어떤 것을 공부를 할 것인지를 정해봤었는데요. 처음 초기에 어떤 것을 잡을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처음에 그 목표가 청소년을 향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에 너무 치이고 제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제가 중등부 사역을 10년 동안 하면서 지켜봤던 그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I am OK, you are OK라는 그 프로그램은 교류 분석에 제가 공부한 교류 분석의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I am OK, you are OK라는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인생 태도에 나도 좋고 당신도 좋다라는 그 인생 태도를 갖게 하는 그런 상담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의사소통 방법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말을 누가 언제 했는지 우리 은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들은 버릇 없이 굴고 종종 기득권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이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에게 대들고 선생님을 괴롭힙니다. 엄숙한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수다를 떨거나 킥킥거리는
웅얼거리며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걸 누가 한 말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했을까요? 그림 보고 맞추지 마시고요. 네, 이 말은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2500년 전에도 청소년들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나 봅니다, 어른들한테.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실 청소년들에게 되게 마음을 많이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핍박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겠죠. 질풍노도, 반항, 뭐 일탈, 지금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시기,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성 교제, 뭐 이런 단어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란 우리 박선아 집사님의 그 좋은 발음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쭉 읽어주세요. 네. 아, 네. 청소년기의 영어명의 어달리선스의 어원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라틴어는 아돌로스케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풍노도 시기 주변인의 위치에서 자기 인식과 현실 적응과의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네, 청소년 시기를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명의 이 어원이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청소년 해서 우리가 뭐 힘든 시기, 뭐 어려운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이게 아니라 청소년의 시기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법적 근거입니다.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 범위가 좀 넓죠.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은 아시다시피 만 19세로 지금 정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적으로는 만 20세가 되면 이제 성년식을 하면서 청소년의 시기를 벗어났다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기는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지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이 특징을 알아보면 청소년기는 이제 급격하게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죠. 특히 이제 성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증가하게 되고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유가 요즘에 많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뇌과학에서 벌써 입증이 된 거예요. 이건 아이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뇌에서 지금 뇌의 기능이 움직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잘 쓰는 뇌는 활성화시키고 잘 안 쓰는 뇌의 시냅스는 다 끊어버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이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하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독립하는 그 시기가 되죠. 사회 인지적으로 보면은 또래 집단에 엄청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이제 형성하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아이였을 때는 감정적으로 했던 부분이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우리가 어떤 발달을 해야 하냐면 이 남녀 또래와 새롭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 역할과 행동 학습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수용하고 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직업 목표를 또 우리가 설정하게 되고요.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서 직업 선택을 또 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고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 이 청소년 시기는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또 시민으로서 필요한 기능과 개념을 개발하게 되고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지향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요,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 발달 과업을 하지 않으면 정체감을 갖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이제 자기 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청소년기에는 자기 정체감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기에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 모라토리움이라는 단어, 지불유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발달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다시 발달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걸 못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청소년기에 보이는 일탈행위를 하던가 방황을 하던가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주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청소년들한테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청소년기에 제가 왜 교류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을 상담을 진행하려고 했냐면은 교류 분석이라는 이론은 자신의 내면에 이 P는 부모자라고 합니다. A는 성인의 자아를 말하고요. C는 어린이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이 성인과 부모와 어린이 간의 교류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두 사람 간의 또 이런 교류, 환경에서도 또 이런 교류. 그래서 교류라는 게 상대방과 관계를 지금 맺어가는데 그것이 꼭 말로뿐 아니라 우리 비언어적인 것도 있고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교류를 지금 교류 분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 분석에서 교류란 자극과 반응을 말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주는 자극,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스트로크의 교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트로크가 바로 인정 자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사람이 성장해 간다는, 성격이 형성돼 간다는 이론을 지금 교류 분석이라고 합니다. 에릭 번이라는 분이 이 미국의 정신의학자인데 임상 심리학의 기초를 둔 인간 행동에 관해서 상담, 심리 치료 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정신 분석이나 뭐 프로이드, 융, 뭐 이런 분들의 그 이론을 따랐다면 요즘은 교류 분석이나 긍정 심리학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은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성격 이론과 의사소통 이론, 아동 발달 이론, 병리학 이론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되게 넓죠. 성격 이론은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기능하는지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아까 제가 어른자, 성인자하고 부모자, 어린이자를 얘기했던 그걸 이야기하고요. 의사소통 이론이란 인간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교류하는지, 그래서 상보 교류가 있고요. 이면 교류가 있고 교차 교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 발달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 패턴이 어린 시절에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겼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이론이고요. 병리학은 잘못된 각본, 여기에서 교류 분석에서는 각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활 각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병이 생기는, 어떻게 해서 그런 병이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교류 분석을 정신 분석학의 구어판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드러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고 이 자아 상태를 관찰 가능한 현상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론을 얘기하면 되게 좀 어렵고 따분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교류 분석은 되게 실질적으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교류 분석에서 인간은요, 아주 긍정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관이 각 심리 이론가마다 좀 다른데 교류 분석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존재라고 이해를 하고요.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의 목적은 자율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자율성을 회복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류 분석의 목적입니다. 교류 분석에서는요, 남에게 배운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거를 자각하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사고, 감정, 행동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자발성,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긍정적 감정에 의해서 교류하고 교감하는 이런 친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류 분석의 성격론에서는 이 손디라는 사람은 성격은 유전이다. 융은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윌리엄 제임스는 근데 인간은 변화가 가능한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교류 분석에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충분히 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좀 어렵기는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류 분석에서는 총 3가지 욕구 이론과 4가지 분석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3가지 욕구 이론은요, 스트로크, 인정 자극에 대한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갈망해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인정이라도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부정적인 인정이라도 받으려고 청소년 아이들이 가출하고 일탈행위를 하고 어른들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보이죠. 그게 긍정적인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부정적으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구조화가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자기가 꾸려나갈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태도 욕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괜찮고 다른 사람한테 항상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도 싫고 너도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도 좋고 너도 좋아.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싫은데 너는 좋아. 이런 4가지의 인생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욕구 이론으로 지금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4가지 분석 이론이 있는데요. 자아 상태 구조 기능 분석,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교류 패턴 분석도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명교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상보교류는 제가 말한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그걸 상보교류라고 하고요. 교차교류는 제가 말한 걸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를 교차교류라고 합니다. 이명교류는 제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배가 많이 고픈데 우리 수미 씨한테 수미 씨 나 배가 많이 고파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배 안 고파요? 라고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제 교류 방법이 지금 이명 교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 게임 분석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힘들고 편치 않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태도들의 자기 자신을 애누리하고 깎아내리는 이 애누리,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모으는 스탬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 라켓 감정이라는 건 역시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쥐고 있는 걸 라켓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각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인생을 드라마로 이렇게 봤을 때 각본을 제가 어린 시절에 딱 정해놓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면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는 어떤 아주 나쁜 각본을 가지고 그 각본대로 내 삶을 끌고 나간다는 것을 인생 각본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상태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부모 자아 중에 CP는 아버지 자아,
아주 비판적인 아버지 자아를 얘기하고요. MP는 어머니 자아, 양육적인 어머니 자아를 얘기합니다. 이 어른은 지금 현실을 자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고요. 어린이 자아에서는 FC라고 아주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가 있고요. A씨라고 순응하는 어린이인데 이게 말이 좋아서 순응이지 사실은 자신을 억압하고 참고 좀 엄청 힘들어하는 그런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들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 자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너무 강한 분들은 아주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편견도 심하고요. 아주 지배적이죠. 이런 분들하고 있으면 숨이 막힐 거예요. 계속 뭐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적당히 개발된 분들을 보면 도덕, 예절 이런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규범 이런 분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념이 강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이 MP 자아가 강한 어머니 자아가 강한 분들은요.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너무 과보하고 과잉 간섭을 해요. 그래서 식구들이 힘들어해요.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맹목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그거를 또 강요를 하죠. 잔소리가 많습니다. 이 특징들이. 근데 우리가 이 CP와 MP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이 MP가 높은 분들은 대부분 친절하고요. 타인을 아주 격려를 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이 A자아가 높은 분들은요. 아주 높으면 아주 높은 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인간미가 없어요. 아주 차갑고 기계적이에요. 아주 계산적이고 냉정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교류 분석에 이 A 자아에 따라서 모든 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목적은 A 자아를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A 자아가 높아지면 아주 합리적으로 되고 논리적으로 되죠. 객관적으로 돼서 우리 아까 P 자아하고 C 자아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C 자아는 아주 자유로운 자아인데요. 순수하고 이게 너무 강한 사람들은 아주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아주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공포심을 많이 누리게끔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옆에 있으면 좀 피곤한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적당히 높으면요. 아주 유쾌하고 같이 있을 때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하고 호기심이 강해서 유머 감각, 분위기 메이커를 많이 하시죠. A씨자가 아주 높은 사람들은 폐쇄적이고 자폐적입니다. 우물쭈물하고 결정을 못하죠. 항상 불안하고 억울하고 짜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존적이죠. 근데 이분들도 뭐 적당히 높으면 타협하고 겸손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신중한 그런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자아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만큼 어떤 자아를 쓰는지를 제가 이따가 저 검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자아 상태를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 상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거나 목소리 톤 우리가 이 자아 상태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소리 톤이나 행동 우리가 이 태도를 봐서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CP가 높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정임 집사님 많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MP가 높은 분들은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우리 지영 씨는 어때요? 이거 좀 많이 높죠? 네. 많이 높아요. A자가 높으신 분 혹시 나 이런 얘기 평소에 많이 한다. 있으십니까? 예전에 많이 들었죠. 아, 그러세요? 네네. 냉철하고 냉정하고. 네. 아, A자가. 성격이지까지 낮지만 그런 성격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죽고 이제 많이 변화되었는데 네. 그 A 자를 보는 순간 예전에 내 모습인데 그런 모습 아직도 남아 있고. A자가 높은 게 엄청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너무 높으면 안 되지만 너무 높았어요 저는. 네. 너무 높으면 다른 사람 공감을 못 하고 하지만 공감력이 네. 이 자아가 높아야지 아까 P자와 C자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는요,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질문을 많이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FC자, 은희 집사님? 네. FC자의 언어나 이 태도 중에 어떠세요? 이런 말씀 잘 안 하세요? 그런 얘기는 집사님이 네, 제가 좀 이런 단어를 좀 감탄사를 좀 많이 쓰고 좀 이렇게 리액션이 좀 큰 편이죠.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게 좀 많은지 몰랐어요. 거의 다 제가 들어본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A씨 자유 좀 갑자기 좀 우울해졌어요. 나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막 이런 말 있죠. 아, 슬퍼, 아, 쓸쓸해. 근데 저는 이 말도 되게 많이 씁니다. 저는 이 말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A씨자가 확실히 낫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좋아. 근데 어쨌든 좋아가 이거랑 연결됩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이건 복수하는 단어예요. 어쨌든 좋아 이게 막 신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복수할 거야. 막 이런 단어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 A씨 높은 분들. 네. 그래서 이런 자기 자의 모습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자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면 새로운 자아상을 좀 성립할 수 있고요. 청소년기는 우리 교류 분석에서는 만 6세 전에 성격이 다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재형성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은요, 집단 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자각하고요, 현실적 감각이 성숙해지도록, 아까 그 A자아가 높아지도록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가르치게 됩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청소년기에 필요한 자기인식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고등학교 남녀 청소년 6명에서 7명을 제가 잡았고요. 주 1회씩 해서 한 번에 2시간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총 6회 진행했고 12시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자기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래 관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해 보도록, 그다음에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인관계 기술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진행한 프로그램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라포 형성을 위해서, 친밀감을 위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안내하면서 게임들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내는 그런 게임들하고 질문지가 뭐 이렇게 검사 결과 말고요.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걸 활동을 했고, 집단 상담할 때도 이 상담 계약서하고 상담 녹음서는 다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정 카드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교류 분석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여기에 있는 그 프로그램 검사지를 사용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 카드에 있는 표정을 보고 그 감정을 자기 얼굴로 표현했을 때 상대방들이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정에 여러 가지 감정을 써서 그 감정 빙고 게임도 해보고요.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표정을 잘 못 알아봐요. 엄청 즐거운 표정을 줬는데 그걸 즐겁다고 못 알아보는 애도 있고, 이렇게 우울하고 약간 낙심되는 이런 것도 잘 못 보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제가 오케이그램 이거를 사실은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는 제가 검사를 하고 집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때는 제가 집에서 분석을 해오고 그 친구들로 하여금 다 자신의 거를 스스로 체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 상태를 이제 알게 됐고요. 특히 낮은 거나 특히 이제 지금 개발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나눠줬습니다. 네 번째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 대화 교류 패턴이 어떤지, 아까 얘기했지만 상보 교류를 하는지 교차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면 교류를 하고 있는지, 질문지를 통해서 나는 어떤 교류를 하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의외로 이걸 할 때 상보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거의 다 교차 교류 아니면 이면 교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솝우화를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고요. 그 개미와 배짱이의 그 자아 상태를 분석해 보는 걸 했는데, 제가 너무 오바를 해서 아이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열심히 해줬습니다, 이건. 그리고 자압은 인정 자극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트로크라는 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스트로크도 아이들이 받으려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 인정 자극을 받으려고 하는지, 또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있는지, 아주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지금 인정을 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 상대방이 저에게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지 않을 때 대부분 다 가만히 있죠. 기분 나쁘지만 참죠. 그런데 교류 분석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 그거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받고 싶은 스트로크는 요구를 합니다. 엄마 나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는 어떤 자극을 주고 있는지를 서로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돼서 되게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류 분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인정 자극을 못 받은 친구들, 지금 일탈하고 있는 친구들, 어떤 친구는 정말 오토바이 막 이런 거 타는 친구들, 어떤 친구는 명품으로 다 휘감는 친구들, 어떤 친구는 막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친구들,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친구들이 다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왜 그런 모습인지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이 친구가 원래 나쁜 친구가 아니라 어렸을 적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인정 스트로크를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했던 게, 저하고 그 상담 시작하면서 검사지를 한번 했고요. 집단 상담이 끝난 후에 검사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자신에게 쓰는 편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롤링페이퍼를 이용해서 상대방들에게 좋은 인정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에 1차 검사를 했고요. 9월 26일에 2차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검사지는 그 사단법인 한국교류분석협회, 이곳이 우리나라 교류 분석을 처음 가지고 들어온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검사지를 사용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문 그 교수님이 제가 분석을 의뢰했을 때 6주 집단 상담으로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성격이 벌써 형성돼 있고 인생 태도가 형성돼 있는데 그 육회기로 인해서 변하는 건 어렵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전후의 비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분석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드바이스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단 상담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고하게 되면요. 집단 상담하는 동안 고등학교 아이들이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고 각 시간마다 자기가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이 교류 분석은 계약을 하고 결단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내가 변화하겠다라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한 그것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자기 생활에서 적용을 하고 적용한 걸 가지고 저한테 또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남학생이 유일하게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남학생인데요. 2번을 빠졌어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런데 이 학생이 이 A씨 아까 그 수능하는 자아 수치가 너무 높은 친구였는데 2번째가 더 높아졌어요. 가뜩이나 높은 친구였는데 더 높아져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너무 중요한 친구인데 2번을 빠졌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제 눈치를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게 이 검사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드러나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그렇게 막 많이 변하진 않았는데 이 김땡땡 이 학생은 여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CP 수치가 장난 아니었어요. 이 43이라면은 진짜 거의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옆에서는 다 상처가 그냥 저절로 막 와요. 말하면 다 지적하고 다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랑 이거를 하면서 자기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를 알고 MP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갖고 MP가 그래도 낮아졌어요. 이 정도 낮아진 게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다고 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A씨가 진짜 많이 높았어요. A씨가 이렇게 높은 학생은 자기 속마음하고 겉마음이 달라요. 자기 욕구는 있는데 그걸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는데 이 친구가 1회기 때 40이었는데 35로 낮아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발성이 생겼다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했던 게 자신의 감정을 계속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 카드를 가지고 감정 표현하는 걸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되게 유의미하게 좋은 그 변화가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도 되게 낮았거든요. 그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근데 그것도 많이 높아졌어요. 이게 높아지면 이 A씨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기고 우울한 감정이 많이 회복이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검사를 해보고 나오면 높은 숫자를 낮추는 건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낮은 숫자를 올리는 게 더 쉽고요. 특히 A자의 수치를 높이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좀 그 성격 변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고 생각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의사소통 방법이나 인정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을 때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과를 분석할 때는요. A자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걸 좀 보고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 한계점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론이든지 기독교 상담에는 완벽한 이론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상담들은 다 이론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치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거를 조정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인지하고 변화 의지를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류 분석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것을 그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이 교류 분석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 의지하고 노력으로만 이 어렸을 적에 형성된 성격과 인생 태도를 변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자율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와 구속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효과적인 이 TA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TA에서는 지금 이 현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잘 살고 지금 행복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영향받았던 걸 모두 다 이렇게 거부하고 벗어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약간 그 교류 분석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류 분석에서는요, 내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그거를 되게 디스카운트, 자기 기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각본이라는 그 어렸을 적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각본을 지워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자신의 참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각본에, 성경에 있는 각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그 청사진이 필요한 거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호주 기독교 상담은요, 성경적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통전적 인간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통전적 인간관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어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 이 학교에서는 상담자는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에 대한 깊은 이해, 성경적 진리를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요, 정신분석, 이 경험주의, 인지행동치료 이런 걸 절충해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충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집단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완전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기 수용이나 타인 수용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자기 성찰 없이는 제대로 된 통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TA 이론에서 말하는 아까 A 성인자를 키우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본능적인 이 어버이 자아와 어린이 자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1년 동안 진행하고 공부했던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평가한 내용에서 네. 이제 제한점에서 말씀하신 그 이제 각본이라는 거를 이제 교류분석에서 버려야 된다는 그 의미가 네네. 저는 아마 과거로의 회기에 대한 각본에서 벗어나고 네. 지금의 이 각본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의 어떤 각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기준점을 맞습니다. 성경에서 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과거의 이 교류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문제가 과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그 작업을 합니다. 게슈탈트 그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그 각본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벗어내고 부정적인 그걸 다 벗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독교적 상담에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개입으로 인해서 치유가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질문, 네. 그 성경적 진리를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셨는데 네네. 그 청소년들의 상담 사례를 보면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네, 학생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학생들에게는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할 때 제가 기독교 상담자라고 해서 제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내담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내담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가야 될지는 제가 조언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집단 상담을 한 친구들은 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시작할 때 기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고 결국 우리 안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교류 분석이 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